걸음을 걸어들이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되고 안 되고는 하늘에 달린 것이니 남들 어찌 미리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나를 능히 활용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일 것이고 그 부자는 반드시 더 큰 부자가 될 것입니다. 이는 하늘이 명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돈을 빌려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만금을 얻고 나서는 그 사람의 복에 의지해서 장사를 했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성공을 했던 겁니다. 만약 내가 내 돈을 가지고 사사로이 뭔가를 하려고 했다면 그 성패는 역시 알 수 없었겠지요. 네, 여기는 중요한 게 많이 없어요. 그냥 이것만 체크하면 돼. 되고 안 되고는 하늘에 달린 것이다. 운명론적 사유 혹은 생각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조선시대 많은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 중에 하나죠.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자,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방부터 려원이가 읽을게. 시방 사대부들이 남한산성에서 오랑캐에게 당했던 치욕을 씻어내려고 하니 지금이야말로 뜻있는 선비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지혜를 떨쳐볼 때입니다. 당신은 그런 재주를 가지고 어찌 괴롭게 어둠에 파묻혀서 일생을 마치려고 합니까? 자고로 어둠에 파묻혔던 분들이 어디 한두 분이었소? 졸수제 조성기 같은 분은 전국에 사신으로 보낼 만한 인물이었건만 평생 벼슬 없이 배잔방이를 걸친 채 늙어 죽었고. 네, 일단 여기 끊을게요. 자, 여기서 이제 변씨가 야, 너 같은 능력이면 우리가 남한산성에서 오랑캐에게 당했던 치욕을 씻어낼 수 있는 충분한 방법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너 왜 이런 거 하고 있니? 그랬더니 야, 어둠에 파묻혀 있던 분들이 어디 나뿐이야? 조성기 같은 사람은 사신으로 보낼 만큼 훌륭한 인물이었지만 평생 벼슬이 없었어. 자, 이거는 뭘 비판하는 거죠? 인재동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걸 비판하는 거죠. 자, 조성기 밑에 있습니다. 호가 졸수제고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창선가미록이라는 소설을 쓴 작가이기도 합니다. 자, 뒤로 넘길게요. 계속 읽을게. 반계 유형원 같은 분은 군량미를 조달할 능력이 있었건만 바다 한 귀퉁이에서 일생을 도해하였습니다. 지금 나라의 정치를 도모한다는 인물들은 알만하지 않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야 그저 장사나 잘하는 사람입니다. 장사를 해서 번 은자로는 구왕의 모가지라도 사기에 충분한 돈이지만 그러나 바다에 던져버리고 온 까닭은 이 나라 안에서 도대체 쓸 데가 없기 때문이었지요. 변씨는 휴유하고 크게 사실을 바꾸는 거. 얼감인 줄 알았네. 네, 반계 유영원. 네, 유영원도 굉장히 유명한 실학자 중에 한 명인데 반계는 유영원의 호죠. 엄청 계산적이고 똑똑한 사람이었지만 결국 벼슬을 제대로 못하고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결국 인재등용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고 내가 돈이 많았지만 바다에 던져버리고 온 까닭은 우리나라 안에서 쓸 데가 없다. 즉 유통구조가 취약하다. 나라의 경제가 너무 작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요한 거 이거밖에 없고요. 자, 그럼 이제 또 새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부터는 드디어 이화환이 등장을 하게 돼요. 자, 위기부터는 하영이가 읽을게. 변씨는 본씨 정승 이원과 각별하게 지내는 사이였다. 이 공은 당시 영청대장으로 했었는데 언젠가 변씨와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여왕이나 일반 민가에 쓸만한 재주가 있어 대사를 함께 전무할 인물이 있는가를 물은 적이 있었다. 변씨가 허생의 이야기를 하였더니 이 공은 깜짝 놀라며 물었다. 기이한 일이일세. 정말 그런 인물이 있단 말입니까? 그래, 이름은 뭐라고 부른답니까? 소인은 그와 3년을 함께 지냈지만 여태껏 이름도 모르고 있답니다. 그이는 필시 2인일걸세. 자네와 같이 가보도록 하세. 공중의 이 대장은 아랫사람을 물리치고 변씨와 둘이 걸어서 허생의 집에 당도하였다. 변씨는 이 공을 문 밖에서 기다리게 하고 혼자 먼저 들어가서 허생을 만나보고 이곳에 찾아온 연유를 이야기했다. 네, 일단 여기까지. 자, 정승입니다. 이완 굉장히 높은 벼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제 배웠던 무능력한 사대부를 대표하는 인물이죠. 자, 이공할 때 이 공자는 이 이시성을 가진 사람을 높일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 당시에 사용됐던 말이고요. 결국 이완은 당시 어영청 대장으로 있었는데 여왕이라는 거는 일반 민간인 뭐 이런 뜻이에요. 민간인 중에 혹은 민가에 쓸만한 재주가 있는 사람이 있어서 큰 일을 함께 할 사람이 있는지를 물었대요. 자, 이완이 말하는 이 큰 일은 병자호라는 치욕을 씻는 일이겠죠. 그랬더니 변씨가 이제 허생을 추천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 이완이 허생을 찾아가요. 근데 허생의 태도를 보면 돼. 잠깐 오른쪽 가볼게요. 능력 있는 인재를 쓰지 못하는 현실. 지금 역사적 인물의 실존 인물을 예시로 들었어요. 조성기나 유영원. 결국에 인재 등용을 제대로 하지 않는 집권층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라는 것까지만 체크하면 되겠죠. 자, 밑에 변신은부터 읽을게요. 변신은부터 세연이가 읽을게. 변신은 이공을 맞아. 변신은 이공을 문 밖에서 기다리게 하고 혼자 먼저 들어가서 허생을 만나보고 이곳에 찾아온 연유를 이야기했다. 허생은 진진 못 들은 척하며 그만 자네가 차고 온 술병이나 이리 풀어놓으시게 하고는 서로 즐겁게 마셨다. 변신은 이공을 밖에서 기다리게 해놓은 것이 민망하여 여러 차례 말을 꺼내보았으나 허생은 대꾸도 하지 않았다. 밤이 깊어지자 허생이 말했다. 손님을 불러도 되겠소. 이 대장이 방에 들어왔으나 허생은 편안하게 앉아서 일어나지도 않았다. 이 대장은 몸둘 바를 모르고 엉거주춤하다가 겨우 나라에서 얻은 인재를 구하려는 뜻을 설명하였다. 네, 중요한 거 없고요. 허생이 대응도 안 해요.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허생이 결국 이완대장을 테스트해보려고 일부러 무례하게 행동을 하는 거죠. 얘가 이 무례함, 이 치욕스러움을 과연 이겨낼 만큼 정말 간절한가를 확인하고자 한 거겠죠. 자, 옆에 있는 문제 2개 풀어볼게요. 문제 2개. 자, 14번의 정답은 5번인데 일단 대화 있고요. 유영원, 역사적 인물 언급했고 이완을 등장시켰고 경제와 인재등용 문제를 제시했죠. 5번이 틀린 이유는 물론 공간의 이동은 있는데 그 공간의 이동마다 인물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이완과 허생 정도만 지금 갈등이 조금 있는 거지 그 전에는 없습니다. 자, 15번은 요거 적으면 되죠. 병자호란의 치욕을 씻는 일. 자, 뒤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부터는 규리가 읽을게요. 선생이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밤은 짧은데 머리는 너무 길어서 묻기라도 지루하구만. 그래, 너는 지금 무슨 대꾸를 하느냐? 어영상 대장입니다. 그렇다면 너는 바로 나라에서 신임받는 신하가 아니더냐? 내가 응당 대장을 피고 있는 머리의 진신을 선고할 테니 내가 임금께 아뢰어 그에게 상고치료를 할 수 있게 하겠는가? 이 대장은 머리를 숙여 골고루 생각하더니 한참만에 대답했다. 어렵겠습니다. 그 다음의 것을 듣고자 합니다. 네, 일단 여기 첫 번째 계책이 드디어 나옵니다. 그렇다면 너는 나라에서 신임받는 신하가 아니냐. 내가 응당 제야, 들야자죠. 들판에 숨어있는 와룡선생을 추천을 할 테니까 너가 그걸 임금에게 말해서 삼고초려할 수 있게 하겠는가? 라고 합니다. 와룡선생은 제갈량이죠. 완전 천재적인 지략가인데 내가 벼슬을 하지 않는 애들 중에서 정말 똑똑한 애 한 명 추천해 줄 테니까 임금한테 상고초려하라고 해. 라고 했더니 이완이 거절을 하죠. 상고초려는요, 밑에 각주에도 있지만 유비가 제갈량을 데리고 가고 싶어서 3번을 찾아갔다 라는 삼국지 썰과 관련된 얘기고, 내가 여기에 2020이라고 적어놓은 이유가 그러니까 너희들 시험 트렌드와는 좀 다르긴 한데 이 부분이 외부로 시험 나온 적이 있어요. 이따가 참고로 살짝 보여줄게요. 잠깐만 볼게요. 자, 이 니은이거든요. 삼고초려할 수 있게 하겠는가? 라고 한 후에 문제에서 이것과 관련 있는 작품을 고르라 그랬어. 근데 선지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영광여고가.
근데 아마 이제 겨울방학 때 고전 시가를 배운 친구들은 이거 배웠을 텐데 도산시비고, 이거 배웠을 텐데 백이숙제, 이건 안 배웠을 수 있고, 5번 배웠을 텐데 500년 고려왕조. 그쵸? 사실 많은 애들이 1, 2, 3, 5를 제대로 해석을 못했겠지, 배우지 않은 이상. 근데 4번에 제갈량이 있어요. 그 정답 4번이에요. 상고초려 관련된 거.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유관장이 누구야? 유비겠죠 뭐. 그래서 그냥 다 맞췄어요 이 문제. 선생님이 괜히 힘을 들였다. 4점짜리였어 심지어. 네, 이렇게 나온 적이 있는데 우리는 사실 이렇게 나올 것 같진 않고요. 자, 그 다음 뒤에 여기는 도윤이가 읽을게. 명나라. 나는 그 다음 여기부터. 나는 그 다음이라는 말은 아직 배우지 못했도다. 이 대장이 그래도 굳이 웃자 허생은 말했다. 명나라 장군과 병사들은 조선이 예전에 입은 은혜가 있다고 여겨서 그 자손들이 대놈의 나라에서 몸을 빼어 우리나라로 많이 건너왔으나 이리저리 떠들며 홀몸으로 외롭게 지내고 있는 이가 많다. 네가 임금께 아뢰어 동실의 여자들을 뽑아서 두루 시집을 보내고 흔적과 관기의 집을 몰수하여 그들을 살림집으로 내어줄 수 있게 하겠느냐? 이 대장이 고개를 숙이고 한참 있다가 대답하였다. 그것도 어렵겠습니다. 아니 이것도 어렵다 저것도 어렵다 한다면 대관절이 무슨 일이 가능하겠느냐? 아주 쉬운 일이 있으니 내가 능히 할 수 있겠느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끊을게. 자, 여기는 두 번째 계책과 관련된 건데 어쨌든 조선은 명나라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럼 명나라 도와줘야지. 명나라 장군과 병사들이 조선에 예전에 입은 은혜, 이게 뭘까요? 조선이 명나라에 입은 은혜가 뭐게? 그렇지.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도와줘요. 그것 때문에 그 자손들이 되놈의 나라에서 몸을 빼어 우리나라로 많이 건너왔다. 그러니까 명나라 애들이 많이 건너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리저리 떠돌며 혼자 몸으로 외롭게 지내고 있는 사람이 많으니까 너가 임금의 친척들을 뽑아서 걔네들을 명나라 애들에게 시집을 보내게 하고 임금의 친척과 권위가 높은 사람들의 집을 뺏어서 명나라 애들한테 줄래? 그랬더니 안 된대. 이거 결국에 뭐야? 기득권을 또 포기하지 못하는 지배층을 비판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열받는 거지. 대관절. 대관절이란 건 도대체 이런 뜻이에요. 도대체 뭔 일을 가능하겠다는 거야? 실천의지가 부족한 사대부를 비판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다라는 것까지. 네, 대저. 여기서부터 여원이가 읽을게. 대저 천하의 대의를 외치려면 먼저 천하의 호걸들과 사귀어 결탁하지 않고는 되지 않는 법이고 남의 나라를 정벌하려면 먼저 첩절을 쓰지 않으면 성공을 거둘 수 없는 법이다. 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무릇 천하의 큰 뜻을 외치려면 먼저 천하의 호탕한 놈들이랑 사귀어야 된다. 뭔가 큰 뜻을 이루려면은 얘들아 일단 뭔가 나대는 애들이랑 어울려야 된다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남의 나라를 정벌하려면 스파이를 써야 된다 라는 말까지. 지금 청나라가 갑자기 천하의 주인이 되었으나 아직 중국을 완전히 손아귀에 넣지는 못했다. 뒤로 넘어갈게요. 이때 조선이 다른 나라보다 먼저 솔선수범해서 청나라에 복종한다면 청나라가 우리를 신뢰할 거야. 만약 당나라나 원나라 때의 예전 일처럼 우리의 아이들을 청나라에 파견해서 학교에 입학시키고 청나라에서 벼슬도 하게 하고 그리고 청나라의 장사치들이 조선에 들어올 수 있게도 하면 분명히 청나라들도 지네랑 친해지고 싶어하는 것 같아서 우리를 좋아할 거야. 이렇게 되면 나라의 아이들을 엄선해서 변발을 시켜 오랑캐 복장도 시켜 그리고 빈공과에 응시하게. 자, 빈공과 각주에 있는데요. 중국의 과거제도 이름이에요. 보통 외국인들이 치는 건데 어쨌든 그 나라에 가서 공무원 하라는 거지. 일반 사람들은 멀리 강남까지 장사를 하게 만들어서 그들의 허정을 엿보자. 자, 여기서 강남은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강남이 아닌 거 알죠? 중국 강남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한족이 호탕한 놈들이랑 결탁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천하를 도모할 수도 있고 병자호란의 치욕을 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 되게 문장 길었지만 한마디로 청나라 애들이랑 친하게 지내고 청나라 애들의 호감을 얻어야 된다. 그리고 걔네의 약점을 찾아내자. 이겁니다. 만약 명나라 황족의 후손을 찾지 못하면 천하에 있는 제후, 뭐 황제 이런 거죠. 제후들을 인솔해서 하늘의 임금이 될 만한 사람을 추천하여 잘만 되면 대국의 스승이 될 것이며 못 되어도 성씨가 다른 제국 중에서는 제일 큰 나라로서의 지위는 잃지 않을 것이다. 일단 여기까지 읽었을 때 뭐 중요한 거는 얘들아 이 112쪽에 요 세 가지만 그냥 머리에 넣으면 돼요. 짜잘한 걸 머릿속에 넣을 필요가 없어요. 첫 번째, 적극적인 인재 등용을 비판하고 두 번째, 명나라 후손들을 후대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걸 안 하는 걸 비판하고 청나라와의 교류를 촉구함으로써 병자호란의 치욕을 씻자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잖아. 허구성 비판하는 거죠. 이것만 알면 되고 이런 것들은 서술형 시험으로 나올 가능성도 아주 높아요. 예를 들어 뭐 시사삼책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저걸 다 써야 되죠. 자, 넘어갈게요. 여기도 이런 얘기 나오죠? 허생은 실리를 중요시 여기는 반면에 이화는 명분을 중요시 여겨. 뭐뭐 해야 한다. 명나라에게 의리를 지켜야 한다. 이게 중요한 거지. 자, 16번, 17번 풀어볼게요. 반대쪽 기다리고 있었어. 은근 기대. 나도 기다리고 있는데 안 들리기는 좀 실망. 니네가 할까 봐 안 했잖아. 반갑고 좋잖아. 에로레디? 에로 에로레디? 에로? 에로인가? 에로? 네, 16번의 답은 5번입니다. 북벌론의 큰 뜻을 널리 알리자. 이걸 말하고자 하는 건 아니죠. 17번은 허구성이고 거의 다 했어요. 자, 절정 부분을 현상을 읽을게. 허생이 대가일성하며 대가일성하며 도대체 사대부라는 게 뭐 하는 것들이냐. 오랑캐 땅에서 태어난 주제에 자칭 사대부라고 뽐내고 앉았으니 이렇게 어리석을 때가 있으냐. 입는 옷이랑 모두 흰 옷이니 이는 상복이고 머리는 송구처럼 뾰족하게 묶었으니 이는 남쪽 오랑캐의 방망이 상투이거늘 무슨 놈의 예법이란 말인가. 자, 여기서 지금 뭘 비꼬는 거냐면 원래 사대부라는 말이 얘들아 중국에서 나온 말이거든. 중국인이 다른 변방 민족이랑 자기네들을 구별하려고 붙인 이름이 사대부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애초에 사대부라는 용어를 쓸 그게 없는 거죠. 중국 용어인데. 그러면서 자칭 사대부라고 하면서
예의나 예법을 중요시 여기는 게 너무 어리석다. 그리고 심지어 조선인들이 흰옷을 많이 입는데 그거는 사실 상복과도 다름이 없다. 사람이 죽었을 때 입는 옷이랑 별다를 바 없고 머리를 위로 올린 것도 사실 오랑캐의 습성 중에 하나인데 도대체 뭘 그렇게 예법을 따지고 앉아있냐 라는 명분 없는 허식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자, 밑에 번호기부터 계속 읽을게. 번호기는 원한을 갖기 위해 자신의 머리를 아끼지 않고 내주었고 무령왕은 자기 나라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 오랑캐 복장을 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 지금 명나라를 위해서 복수를 하려고 하면서도 그까지 상투 하나를 아까워한단 말이냐. 장차 말을 달려 칼로 찌르고 칼로 치고 창으로 찌르며 활을 당기고 돌을 던져야 하는 반에 그따위 너클거리는 소매를 바꾸지 않고서 그걸 자기 딴의 예법이라고 한단 말이냐. 네, 지금 그 사대부들의 옷들을 보면은 엄청 너플너플거리잖아. 여기가 통이 엄청 넓다고요. 근데 이게 엄청 비효율적인 옷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자꾸 예법을 따지니까 너무 비효율성에 그치다라고 욕을 하죠. 자, 번호기는 밑에 각주가 있어요. 번호기는 중국 전국시대 장수로서 진나라에 품은 원한이 있어서 진시황을 암살하려는 자객 형가를 돕고자 자신의 목숨을 내놨대요. 자기 머리를 잘랐대요. 그래서 줬대요. 희생한 거죠. 그리고 무령왕은 조나라의 왕이라고 뭐 나와 있네요. 근데 오랑캐 복장을 하는 걸 부끄럽지 않게 생각했대요. 그래서 이 번호기와 무령왕을 제시한 이유는 결국에 전통이나 관습은 하나도 안 중요하다. 우리의 목적은 결국에 청나라에 대한 치욕을 갚는 거 아니냐. 이게 뭐가 중요하냐라는 거겠죠. 그래서 예법이나 명분에 얽매인 사대부들의 무능함, 허례허식,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싹 다 비판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내가 처음에부터 예빈이가 읽을게요. 내가 처음에 너에게 세 가지 규칙을 일러주었거늘 도대체 너는 한 가지도 가능한 일이 없다고 하니 그러면서도 신임을 받는 신하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래, 신임 받는 신하라는 게 고작 이런 것이냐? 이런 자는 목을 잘라야 옳을 것이니라. 하고 좌우를 둘러보며 칼을 찾아서 찌르려고 하였다. 이 대장은 깜짝 놀라서 일어나 뒷문으로 뛰쳐나가 재빠르게 달아났다. 이튿날 다시 찾아갔더니 집은 이미 텅 비어있고 허생은 단 곳이 없었다. 네, 이게 끝입니다. 미완의 결말이죠. 근데 우리 어제 배웠어. 미완의 결말이 주는 효과가 뭐가 있어? 허구성? 진짜가 아닌 것처럼. 아, 그쵸. 그 허생이 제시한 게 너무 급진적인 거여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박지원이 너무 무서웠겠죠. 급진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이런 결말을 맺은 거고요. 그리고 허생이 남과 다르다라는 걸 좀 부각하는 효과가 있고 여운도 남기면서 궁금증 유발하죠. 허생은 그 뒤에 어떻게 됐을까라는 궁금증까지. 그래서 아직 이 뒷부분은 학교 필기가 없었어서 일단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위주로 했으니까 다음 주에 다시 한 번만 살짝 보도록 할게요. 끝났고요. 숙제는 아까 말했듯이 허생전에 대한 모든 걸 쓰면 되고 그리고 가끔 왠지 올해는 아닐 것 같긴 한데 단어 뜻 내시는 선생님들이 있어. 그래서 이거 필사할 때 필사할 때만이라도 여기 밑에 있는 단어들 있잖아요. 이런 것도 다 적으세요. 아시죠? 네, 여기 뭐 허생의 행적을 공간의 이동에 따라 정리를 해보자. 너무 쉬워. 처음에 허생이 집에서 시작을 해. 허생이랑 허생 와이프가 외적인 갈등을 겪죠. 그리고 나서 뛰쳐나가. 변씨 집으로 가죠. 돈 만냥을 빌립니다. 그리고 안성으로 가요. 매점매석을 합니다. 사직에서 돈 엄청 벌어요. 그리고 나서 빈성 가죠. 도적들을 다 데리고 빈성 가가지고 이상량을 건설을 하고 그리고 다시 변씨 집에 가서 돈을 갚죠. 그리고 허생의 집에 이완이 찾아오면서 끝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앞반이 딱 여기까지 했어. 115쪽까지. 그래서 다음 주에 나머지 뒷부분 필기 좀 살펴보고 그리고 뒤에 학습활동이랑 뒤에 정리되어 있는 거 소단어 정리까지 보고 아마 이제 기출문제를 살짝 본 후에 새로운 단원을 들어갈 것 같은데 얘들아 다음 주에 학교에서 허생전이 끝날 것 같아?
너희 허생전 이 정도 진도 나가는데 얼마나 걸렸어? 수업 3번. 아, 3번. 3번 만에 이만큼 나간 거면 되게 많이 나간 거 아니야? 근데 너 어디까지 일주일에 그 선생님 수업이 2번 있어요. 그럼 2주 걸려. 2주 정도. 아, 2주 정도? 그럼 다음 주에 2번 있겠네, 수업이? 네. 다음 주면 딱 거의 다 나가겠네요? 이 선생님 이 허생전 끝나고 4단원으로 바로 넘어가실 것 같아? 그럼 다음 주에 뭐 해야 되지? 만약에 다음 주에 새로운 거 진도 나가게 되면 려원이가 나한테 밴드 알려주고 만약에 다음 주에 정 문학 작품 나가는 게 없다 그러면 다음 주에 그 문법 프린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아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더라. 36분이야. 그 첫 페이지 비어있는 거는요 그냥 아무거나 적으라는 뜻이고요. 뭐 예를 들어서 원래는 이제 우리가 진도를 다 나가면 여기에 막 소단원 정리 같은 게 있거든요, 자습서에. 아 맞다, 이거 안 했다. 121쪽에 요것만 볼게요. 근데 이것도 다 했어요. 고전소설이면서 한문소설. 성격은 비판적이고 풍자적이죠. 주제. 뭐 지배층인 사대부의 무능과 허위의식을 비판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촉구하는 거.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특집. 영웅적 능력을 지닌 허생. 그리고 실학사상. 이용우생. 부국강병. 부국강병이 뭐야? 나라를 강하게. 그렇지. 나라의 부를 이루고 강하게 하는 거. 핀성. 이상형. 상상의 공간이라는 건 물론 이 작품 안에서는 있는 공간이지만 실제 있는 곳은 아니라서 뭐 그런 말을 한 거고. 그 첫 페이지 비어있는 데는 뭐 이런 거 정리하라고 내가 비워둔 거예요.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습니다. 4, 5단원까지 갔다는데 우리는 시험 번호 6단원도 있으니까. 아니야. 여기에 4, 5단원이 있어요. 이거는. 근데 저희 시험 보면 6단원도 나가잖아요. 근데 그거 기말고사 때쯤 아니야? 배우나. 6단원이면은 자습서 학원에 있는 건데 중간고사 내가 너희한테 그때 들었던 거는 4단원? 두근두근 내 인생? 6단원까지 6단원도 나가요. 그게 중간고사 범위예요? 근데 6단원까지가 중간고사 보내요. 중간에 6단원까지. 근데 나갈 수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속도만 봐도. 근데 그 앞에 안 나고 그 듣기